네, 그 아까도 나왔다시피 여기 계신 네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차별 없는 통합적인 이런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문제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하는 소통관에 추화 통역이 도입된 게 얼마 안 돼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각장애자 중에서 또 수화를 익히고 사용하는 인구가 2%인가 4%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 사실은 수화 통역 자체도 한계가 있고 자막 그 서비스까지 같이 돼야지만 청각 장애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제 가능한 게 우리 현실이다. 이렇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 이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차별 없이 통합적인 어떤 그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맞지만 거기 가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격차가 심한 현실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우리 천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먼저 이게 장애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잖아요. 장애 종류나 이런 게. 그래서 지금 야학을 30년 하셨는데 이 장애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장애 특수성에 따른 지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어떤 게 이제 필요한지 그다음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나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한지 이걸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네, 일단 장애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교육부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. 체중증 장애인의 경우 2.6명당 1명의 수업 지원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. 그런데 야학은 그 기준이 아니라 10명당 1명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체중증 장애인들 뭐 뇌병변이라든지 자폐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이 일단 부족한 거죠. 사실 이 선생님들이 지원도 해야 되고 이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교육을 할 그런 지원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지원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. 또한 그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비용들도 만만치 않게 들고요. 저희 노들양만 해도 뭐 화장실에 뭐 고장나서 물이 새더라도 쓸 돈이 없고 천정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고칠 돈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 그냥 마련하고 교사들한테 2만 원씩 후원금 받아서 그 돈을 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시설 유지 또는 교사들을 더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신민선 교수님께 네. 이제 장애 평생교육의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건 맞잖아요. 이게 이제 입법적 노력도 정책적 노력도 해서 그 결과인데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장애 평생 학습 도시 뭐 32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? 2023년에? 제가 정확한 예산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. 예산이 지금 기존에 하던 게 32개고요. 추가로 신규로 17개 이렇게 해서 53개인데 지금 53억입니다. 지금 이 천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. 이 장애 교육을 평생 학습이든 아니면 일반 정규 교육이든 간에 훨씬 더 이 비장애 학생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 게 지금 장애 평생학습 도시 이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정말 생색내기 사업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한 도시 사업에 1억씩 줘서 뭘 하겠습니까? 이게 현실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과 통합이 되기 위한 가기 위해서 현실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과 장애와 격차들을 이것들을 극복해야지만 그 통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우리 김주영 교수님께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예산과 정책 수립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그런데 이 예산과 정책 수립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많은 이런 아까 뭐 화장실 고장 나면 자원봉사자들이나 교사 10,000원, 20,000원씩 출연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게 이게 현실이다. 30년 운영된 야학의 장애 평생교육기관의 현실입니다. 근데 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동안 장애인의 교육
부분은 거의 그 의무교육, 무상교육, 의무교육, 학령기 교육에 몰입돼 왔습니다. 2007년 장애인에 대한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교육이 이제 그 의무교육이 정착되었고요. 그 이후에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의 주체는 발달장애인들입니다. 뭐냐면 다른 장애인들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수 있는 문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.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대학 갈 길도 없고, 그리고 이분들은 매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기능, 그 일상생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써 그게 끝쳐버립니다. 그러니까 성인기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술이라든가 생존 기술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어서 이걸 평생교육에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지금 그 노들야학의 이 문제는 오늘 얘기가 거의 그 야학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야학도 거의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그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계속교육에 대한 욕구이고, 이것은 마치 그 평생 의무교육처럼 진행돼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학령기 교육에 대한 관심에 치우쳐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에다 이 요구를 했던 것이고 2017년에 그렇게 법이 개정 시행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이 새로운 학습자에 대해서 일반 평생교육이 잘 모르고 있고 그동안 그러면 어디다 얼마만큼의 돈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.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5년,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, 뭐 진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실상 그걸 제대로 평가해 보면 많은 일반 그 평생교육에서 노력이 있고 그것을 오히려 독려하고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%의 성인 장애인들은 일반 평생교육 인프라 속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아까 평생학습도시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주 고객은 발달장애인들입니다. 이분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 평생학습도시에 포함시킬 건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계획을 따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188개 평생학습도시에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정책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시작입니다.